대한민국의 교육 열기는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대치동의 학원가 풍경. 매년 수능 날이면 비행기 이착륙까지 통제하며 온 나라가 숨을 죽이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지독한 공부의 DNA,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흔히들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공부를 두고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노량진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청춘을 바치고 단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거는 그 간절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곳이 전쟁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 비하면 그야말로 애들 장난 수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500년 조선을 지탱했던 그리고 수많은 선비의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실체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의 4대 고시조차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흉악했던 그 시절의 방어력을 경험해 보시면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아주 행복한 고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수치부터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정기시험인 문과 식년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는 인원은 단 33명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딱 33명입니다. 현대의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등이 매년 수백 명 단위로 뽑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우주적인 희박함이죠. 당시 합격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0.33% 미만, 즉 1%는커녕 0.5%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냐면요. 조선 전체에서 똑똑하다는 소리 좀 듣는 선비들이 다 모여서 치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도 하늘이 내린 선읍 3명 안에 들어야만 비로소 관직이라는 걸 꿈이라도 꿔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탈락하면 대기업에 가거나 자격증을 따서 다른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과거 합격만이 신분 상승과 가문의 영광을 보장하는 유일한 티켓이었죠. 그러니 이 시험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 가문의 사활이 걸린 일종의 헝거게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임 3명 안에 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조선시대의 미친 방어력이 드러납니다. 과거 시험은 단순히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과라고 불리는 예비시험부터 통과해야 했는데 이 소과에 합격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고향에서는 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진짜 본선인 대과, 즉 문과에 응시하려면 전국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인재와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또 어떻고요? 요즘 고시생들이 학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해하죠? 조선시대에는 죄송한 수준을 넘어 가문의 기둥뿌리가 뽑혔습니다. 과거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면 수십 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책만 파야 했습니다. 집안의 논밭을 팔고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까지 처분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집안 전체의 자본을 단 한 명의 도박사에게 올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30년 넘게 낙방만 한다면 그 가문은 그대로 몰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과거에 매달리다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선비들의 기록은 차고 넘칩니다. 준비 과정 또한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 대여섯 살에 천자문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10대 내내 사서삼경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오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그 문맥과 주석까지 줄줄 읊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 수능 국어 지문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당시 선비들이 다루던 텍스트는 수천 년 전 성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바로 탈락이었죠. 게다가 시험 과목은 유교 경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를 짓는 능력, 즉 제술은 기본이었고 국가의 정책을 제안하는 논술 시험인 책문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책문이라는 게 정말 골 때립니다. 당시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때의 대책이나 국방 강화 방안 같은 실무적인 고민을 유교 철학에 비추어 수만 자의 글로 풀어내야 했습니다. 이건 현대의 장관급 보고서를 쓰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장인 과장의 풍경은 더욱 살벌했습니다. 현대의 수능 시험장처럼 평화롭고 정숙한 분위기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시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난장판이라는 말, 그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거 시험장인 과장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 같다고 해서 난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비들을 미리 보내서 돗자리를 깔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예사였고 우산처럼 생긴 장막을 쳐서 그 안에서 몰래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예상 답안지를 숨겨 들어오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 글솜씨가 좋은 대리 작성자, 즉 거관을 고용하거나
목청이 좋은 사람을 시켜 시험장에 들어가 자리를 선점하게 하는 등 그 수법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여기서 떨어지면 인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정기시험에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보다는 일단 붙고 보는 게 우선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의 물리적인 난이도도 지독했습니다. 시험은 보통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좁은 칸막이 안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면서 수천자의 답안을 써 내려가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곱아 글씨가 안 써지고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악취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죠. 기록에 따르면 과거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쓰러지거나 시험이 끝난 뒤 실성하는 선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격자의 나이를 보면 그 고통의 깊이가 짐작됩니다. 요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고시에 합격하면 늦었다고들 하죠.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40대 전후였습니다. 50대에 합격하는 경우도 흔했고요. 인생의 황금기 전체를 오로지 사서 삼경과 문장 공부에 바쳤다는 뜻입니다. 33명의 명단에 들기 위해 30년을 공부하는 인생.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역경을 뚫고 33명 안에 들어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광대무변한 영광이 시작됩니다. 임금님이 직접 주관하는 전시에 참여해 순위가 결정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풍악이 울리고 사또가 직접 마중을 나오며 가문의 족보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영광의 뒷면에는 합격하지 못한 수만 명의 패배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실패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할 수도 없었죠. 결국 평생을 공부만 하다가 늙어 죽는 권구, 즉 가난한 선비로 남게 됩니다. 현대에는 고시에 실패하더라도 그동안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이나 창업 등 다른 길을 모색할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조선시대의 실패는 곧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이 제도를 고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과거 제도는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교묘한 통제 기제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식인을 과거라는 하나의 목표에 매몰시킴으로써 다른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왕실에 충성하는 관료 집단으로 흡수한 것이죠. 전 국민이 수능에 매달리는 지금의 모습과 묘하게 겹치지 않나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 인생을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과거 시험의 문제들을 보면 당시 사회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물었고 광해군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고 나라를 평안케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답안지는 수만자에 달하는 철학적 고찰과 실무적인 대책으로 가득 찼죠. 이 과정을 통과한 33명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운영할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과 문장력은 현대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능가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오로지 과거 합격이라는 하나의 결과만을 위해 평생을 소모했다는 점은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과거 제도의 폐단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도가들이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거나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는 등 공정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선비들은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 말곤 길이 없었으니까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붓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은 오늘날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으며 책을 펴는 청춘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간절함,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라는 공포. 그 지독한 감정들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유별난 교육 열풍은 이 과거 제도라는 거대한 요새가 우리 무의식 속에 남긴 흉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지독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에서 인적 자본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DNA.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조선시대 시험장인 과장의 먼지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현대의 고시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을 뽑았고 가문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으며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 승부였습니다. 40세가 넘어서야 겨우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선비의 눈물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흔히 과거를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만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500년 전 33명 안에 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조선 선비들의 지독한 방어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겪었던 그 압도적인 중압감과 경쟁의 밀도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워 글을 읽으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 치열함이 모여 500년 역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각자의 시험장 위에서 저마다의 답안지를 써 내려가고 있죠. 그 옛날 선비들이 붓을 꾹 눌렀으며 다짐했던 그 비장함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실체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교육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가문의 전 재산을 걸고 33명 안에 들기 위한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드셨을까요? 아니면 체면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지식위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